오늘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벤트 역시나 바로 FOMC였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신호를 확인했고요.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FOMC 결과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체크해볼 만한 점도표,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종합을 해서 먼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금리, 물가, 성장 전망까지 포함한 연준의 정책 방향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기준금리 3.5에서 3.75로 동결이 됐습니다. 네. 2회 연속 동결이 됐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그 중동 에너지발 가격 상승이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아직은 이제 판단하기에 이르다 해서 판단 유보를 했고. 네. 올해 물가 상승률을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긴축 구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것들이 시사가 됐는데, 점도표는 이제 중간값은 3.4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네. 일부 약간의 점은 약간의 변화했어요. 하지만 이제 중간값은 그대로였고, 27년과 28년도에 3.3%대 초반 정도의 수준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장기 기준금리는 3.1 수준으로 이제 제시를 한 상태고, 파월 의장이 이제 중간값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금리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연 2회에서 3회가 연 1회 정도 수준으로 금리 인하 인하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PC 값이 올해 이제 작년에 기존의 2.4로 올해 전망을 했는데 네. 2.7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런 PC 같은 경우도 2.7로 좀 올라서 물가 전망치가 대폭 상향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제 그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일부 상품의 이제 물가가 이제 상향된 것들이 이제 이런 상향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높은 물가가 수치에 주로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신중론을 펼쳤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상향 요인이 되지만은 일단은 그 에너지 전반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나 그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은 좀 아직은 좀 판단하기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명서에서도 그 중동 정세가 실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명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을 해석하다 보면은 네. 이제 경제 성장률은 2.4%, GDP 성장률은 전망치 2.4로 개선이 좀 됐고 2.3에서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4.4 정도로 이제 기존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가 됐는데, 이번 결과를 시장에서는 동결 속의 매파적 신호 강화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네. 미증시가 이제 1%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상회를 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에 42% 상회하는 네. 실적을 발표해서 불구하고 잠깐 올랐다가 지금 낙폭이 좀 커졌는데 2% 내외로 좀 빠졌는데요. 그 캐펙스 투자를 한 250억 달러 이상 한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네. 투자된 부담이 감이 좀 나타났고, 그리고 이미 그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고 올해만 67% 정도 주가가 오른 상태라서 이게 약간 선반영의 약세론도 나왔다. 그리고 유가가 좀 튀었습니다. 맞아요. 예, 유가가 브렌트 유가 110달러 넘어갔었고, WTI 원유 선물도 100달러 정도를 터치를 했었다가 이게 갑자기 오늘 개파락했거든요. 이게 월물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9달러에서 갑자기 95.46 빠졌다가 다시 98달러로 올라가는데 월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지금 원유 선물이 98달러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지금 당장 거래되는 현물 가격은 158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 간에 좀 차이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 80달러 정도까지는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어쨌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100%에서 56%까지 현재 급락한 상태다. 네.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시장은 일단 연준의 결정을 동결 속의 매파의 강화로 좀 해석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시외거래에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도 짚어주셨고, 유가 급등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유가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또 중동 전쟁 변수가 또 한 번 더 겹친 상황입니다. 여기서 유가와 환율, 금리 흐름 또 궁금하고요. 또 전쟁 시나리오까지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점검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란 외무장관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통제를 계속 시사를 하면서 네. 이제 원유 공급망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된 상태고, 다만 이제 로정된 당시처럼 이게 이제 그 배럴당 $100 이상이 계속 그 상반기 내내 지속되는 최악의 상태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네. 원유 선물 시장 자체도 장기적으로는 한 80에서 $90 선에서 상단을 제한하는 걸로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지 않을 거라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네. 원달러율이 지금 1,500을 넘어갔어요. 그렇죠. 1,508에서 끝났는데, 다만 이제 그 러우 전쟁 때 그 금리가 막 튀고 그리고 환율이 튀었을 때 당시는 우리나라가 적자였거든요. 재정 네. 적자인 상태였지만 1월 달에 경상수지도 133억 달러로 지금 흑자가 나타난 상태고, 반도체 중심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쨌든 국내의 그 경제가 어쨌든 그 기조체력은 탄탄하다. 그리고 정부의 그 100조 이상의 그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도 좀 가동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네.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건 지난주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던 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 환율 안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한 그 도특별 개정안이 있는데, 이게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 매도하고 5월 말까지 국내 증시를 복귀하면 양도세 이제 100% 감면하는 정책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환율 안정화하는 조치가 좀 될 건데, 어쨌든 수출이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네. 그 러우 전쟁과는 좀 다를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금리 쪽에서는 여전히 연준 내에서도 분열이 있고 국제 정세도 좀 불확실성이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상태고, 미국의 국채 그 금리랑 그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6.3까지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상황이라서 금리는 좀 불안한 상태고요. 네.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 억제를 위한 어떤 긴축과 경기 둔화에 따른 완화에 대해서 막 서로 좀 부딪히고 있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뭐 금리 인하를 요구하지만은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의 하락 없이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지금 그 파월 의장도 얘기한 만큼 금리 인하 쪽에서는 좀 힘이 약해지는 상태고요. 네. 전쟁 같은 경우는 좀 바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동상이몽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란은 휴전을 거부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전쟁의 종식과 재발 방지 보장 그리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네. 중동 국가들은 근본적으로 이란의 그 무력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력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휴전을 원하고 있지만은 사실 바로 이란에서 받아지지 않은 거고, 안에서도 분열이 있거든요.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기조에 반발해서 그 대테러 채권자가 사임하는 등의 내부적인 그런 반발도 있는 상태고, 이 바람에 트럼프 탄핵 가능성도 폴리마켓에서 73%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상당한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외교 타결도 한계가 있는 게, 현재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 세력이 있는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지금 국지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레바논 정부에서도 약간의 그 협상을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좀 제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지상군 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그 땅 구조가 해안 앞에는 바로 산맥이 있고, 산맥 다음에는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순간 다 전멸해요. 그렇군요. 그 보급률도 끊기기 때문에 쉽지가 네네.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란 면적이 16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지역에 어떤 주요 시설들이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점령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서,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치열한 군사 충돌도 있고, 치열한 외교전을 통해서 저강도의 약간 장기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좀 계속 산발적인 무력 시위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아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기에는 서로 간에 너무 동상이몽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 관련해서는 뭐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80에서 $90 정도로 상당히 좀 제한돼 있다는 전망을 해주셨고, 금리는 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서 상승 압력 받고 있고요. 전쟁 시나리오 관련해서는 타협이 좀 어려운 구조고 단기 휴전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종목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삼성전자, 주주총회, 그리고 뭐 AMD 협력 이슈까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번에 확인된 핵심 변화와 경쟁력을 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
통해서 혹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봤었고요. 나오면은 네. 좀 더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일단 지난해 그 실적도 335조 6,059억 이 정도 매출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사상 매출 최대 나왔고요. 매출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도 1,000조를 훌쩍 넘어간 상태인데 일단 인상적이었던 거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됐던 거 그 LTA라고 해서 이제 장기 계약, 그 HBM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는 분기라든가 연 단위로 단기 거래를 했었는데 3년에서 5년 장기 위주의 공급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몇 군데나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려졌고요. 이는 이제 고질적인 이제 그 그러니까 공급 과잉과 부족이 번갈아 가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 투자와 수요 예측이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사실은 좀 수율이 올라왔습니다. 뭐 그록은 4나노고요. 그리고 테슬라 AI 칩은 2나노 공정 수주를 해서 여기서도 파운드리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고, 그리고 HBM4 실물 공개를 해서 이제 그 주주들의 어떤 좀 어떤 눈을 만족시키는 흐름도 나타나는데, 일단 가장 사실 핵심은 배당 쪽이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 이제 정규 배당이 9조 8천억이었고 특별 배당 1조 3천억 더해서 11조 1천억 정도 그 대규모 배당 지급을 했는데 아마 27년까지는 계속 배당을 좀 늘리기 때문에 내년 배당이 더 많을 거라 볼 수 있겠고, 아마 추가적인 그러니까 이번 올해 반영한 것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배당이 더 늘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그 9조 정도 자사주 매입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원들의 상여 목적이긴 하지만은 네. 그게 또 이제 수급을 받쳐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이크론이 시간에 좀 하락을 했고, 국내 야간 선물도 3.78% 하락은 했지만은 워낙 이제 그 밸류에이션적으로 삼성전자 SK하니까 굉장히 싸거든요.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계속 가니까 오늘만 갖고 계신다면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고, 하락폭이 오늘 좀 크다면은 좀 잡아볼 만도 하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리사수 CEO의 첫 방한과 함께 삼성전자와 AMD 협력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AMD랑 삼성전자 협력은 단순하게 부품 간의 협력이 아니라 AI 생태계를 그 데이터 센터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 시스템 레벨 수준의 동맹 수준으로 봐야 되겠고요. 네.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그 이제 일단 HBM4를 AMD에다 최우선 공급 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탑티어 고객사로 지금 AMD가 이제 올라선 거라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에 의해서 그 AMD까지 핵심 고객사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엑스 중심이었던 HBM 시장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을 좀 흔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단순히 메모리 공급 수준이 아니라 그 삼성전자가 현재는 메모리,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까지 자체 모두 다 턴키 전략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이거를 다 지금 양사가 협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DDR5라든가 차세대 패키징 기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공정까지 이걸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풀스택 수준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칩 단위 협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PU 그리고 그 CPU 여기 이제 DDR5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렉 단위의 그 전력 효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성능 최적화까지 그 AI 센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 스택을 같이 설계하고 구상하는 정도 수준으로 파트너의 지위를 좀 격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그 실적이 좋죠. 그리고 네. 파운드리도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테슬라 수주 네. 더해가지고 그룹도 수주가 됐고, 그러면서도 엔비디아랑 AMD라는 양대 그 AA 반도체 산맥을 모두 다 고객사를 품으면서 완전한 재도약을 했겠고, 어저께 이제 정인원 부회장도 달라진 삼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으니까 네네. 이제는 삼성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한 삼성전자고요. 뭐 실적과 주주 환원에 더해서 AI 반도체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력까지 좀 동시에 확인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에 특히나 AMD와의 협력, AI 데이터 센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레벨의 동맹이다라고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편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의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전략과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3월 25일 날 네. 열리고요. 이제 경기도 이천본사에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는 그 SK하이닉스가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밸류 체인에서는 거의 대체 불가한 그런 파트너로서의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거에 대한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이 언급한 그 나스닥 그 ADR 네. 상장 이슈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가 주목이 되고, 그러니까 ADR 상장하게 되면은 글로벌 자금에 대한 그 유치가 가능하고 더 쉽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흡수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과의 그 밸류가 되면서 디스카운트 해소가 빠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요게 이제 주주총회 안건에 자기 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권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처리가 잘 그렇군요. 되면은 그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그 ADR 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식을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사주 매입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필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하지는 않을 거고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기존 자사주를 상장하고 추가 매입을 해서 상장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정부 기조가 자사주를 어쨌든 첫 폐기를 하는 거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 기조대로 해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금 부담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어렵고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나눠서 갈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가 부양이 클 수 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2030년 자율주행 펩 비전과 이익률 개선에 대한 모멘텀도 이게 어제 언론에 나온 이슈인데, 네. 2030년에 그 자율형 그 반도체 공장 구축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잘 전달할지도 중요할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네.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물류 로봇을 적용해서 그 부품 재고를 줄이고 공정 처리 시간을 50% 단축한다는 이 계획입니다. 굉장히 그 원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 SK 하이닉스의 중장기적인 원가 절감과 마진 개선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이윤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와 그 TSMC와 이게 삼각편대 요게 살짝 검증됐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 커스텀 지금 HBM4는 거의 커스텀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커스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뢰도를 좀 엔비디아에서 보이고 있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더 그 HBM4 시장에서부터 지금 그 전에 HBM3에서 유지했던 그런 압도적인 수율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이런 경영진들의 메시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아마 그 추가적인 배당 얘기도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주주총회 좀 주주들이 관전을 하고 있는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